이제 이어서 3강입니다. 3강은 안전 및 공중보건인데요. 네, 안전은 이번에 이제 2020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과목이죠.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안전관리, 공중보건 개념, 환경보건, 그 다음에 수질물, 산업재해, 인구 이런 순서인데요. 안전관리에서는 일단 새로 들어온 이제 그 파트이기도 하고 문제 출제는 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반드시 출제는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또 공중보건 개념은 공중보건의 이제 정의에 관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평가 지표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 환경보건은 여기서 이제 환경보건과 수질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중보건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보건은 뭐 대기라든지 일광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수질에서는 이제 그 상수도, 하수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수도 처리, 하수도 처리, 그 다음에 하수도의 오염도 평가 지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 두 파트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 부분들은 꼼꼼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로 산업재해,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재해인데요. 이 파트는 주로 직업병과 관련해서 좀 암기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따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부분은 최근에 이제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짚어드리지는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안전관리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안전관리에서는 주로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방 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관해서 이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주방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살펴보시면 배임이라든지 화상, 미끄러짐, 감전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돼서 문제 출제는 주로 화상과 관련된 화재, 그 다음에 감전사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일단 화재는 화재 발생 시 소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소화 방법은 원래는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냉각소화라고 해서 우리가 물 같은 거를 뿌려서 발연점을 이렇게 낮춰주는, 시원하게 낮춰주는 이런 소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질식소화라고 해서 산소를 차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꺼주는 그런 질식소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거소화라고 해서 가연물 자체를 아예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화소화가 또 유화소화를 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유화소화는 뭐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질식소화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화소화를 따로 빼놓은 이유는 유화소화는 주로 기름 화재일 때 기름의 표면에 분말가루를 이렇게 좀 뿌려서 유화시켜가지고 산소를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름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튀김기 사용 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때 소화 방법은 뭐 기름을 사용했을 때 소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질식소화가 없다면 유화소화가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화소화도 같이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앞에서 제가 감전사고에 관해서도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감전사고에 대해서 출제가 된 문제들은 주로 감전사고일 때 인체보호 장비구가 아닌 것은 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보호 장비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안전모, 그 다음에 뭐 안전화, 그 다음에 안전장갑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감전사고일 때는 뭐 절연장갑, 그 다음에 절연모, 안전화 이렇게 나오고 별도의 다른 보기로 뭐 절연보호경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당에 없는 뭐 보호경 같은 것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개념은 저희가 개편하기 전부터도 쭉 꾸준히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많이 나왔던 문제는 바로 이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그래서 많이 이제 출제되는 보기로는 개인의 뭐 질병 치료 대상이다, 개인들의 건강 뭐 증진 대상이다라고 나오는데 다 아니죠, 그렇죠? 공중보건은 그야말로 공동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건강, 바로 지역사회가 포함되어 있는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많이 나오는 걸로는 주요 평가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한 나라의 그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비례 사망자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 뭐 사망자 수, 건강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 이 두 가지가 조리 기능사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보건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이내에 이제 사망하는 아기들의 그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가 각 나라의 보건 상태, 보건 수준이 어떤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 나라의 보건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는 했을 때는 영아 사망률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성 사망률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성 사망률은 우리가 임신, 분만, 그 다음에 출산, 뭐 산육기와 관계되는 질병이나 합병증에 관한 사망률을 말해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이제 모성 사망률에 해당하는 것은이라고 하고 다른 보기로는 뭐 이제 뭐 엄마들의 사망률이다 아니면 뭐 다른 뭐 영아와 관련된 뭐 그런 사망률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꼭 임신, 출산, 그 다음에 뭐 산육기 요거와 관련된 사망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개념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끔씩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보험과 우리가 공공부조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회보험으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4대 보험.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사업장 뭐 이런 뭐 취업하신 분들 이렇게 대상으로 드는 4대 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거 네 가지에 연금까지 포함이 된 게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요렇게가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는 뭐냐면 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회보장을 말하는데요. 주로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장애인연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문제는 공공부조가 아닌 것은 뭐 다음 중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공공부조가 나온다면 문제 보기로는 의료급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왠지 우리가 의료보험 하면 사회보험에 포함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기에는 의료급여를 많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의료급여와 의료보험은 다르다는 점,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다음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환경보건입니다. 환경보건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공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기의 조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기의 조성을 살펴보시면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타 원소 순으로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중요한 거는 질소와 이산화탄소입니다. 보세요. 문제 출제는 주로 질소와 관련해서는 질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고압 상태에서는 잠합병, 저압 상태에서는 고산병을 유발한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잠수부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압력 상태가 높아지는 고압 상태가 되죠. 네, 그때 이제 그 공기에 들어있던 이런 구성 물질들이 폐나 이런 장기 속에 쌓여 있다가 정상적인 기압 상태로 나오면 이 공기가 이제 터지면서 이렇게 찌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안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관련된 게 바로 질소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는 뭐 고압 상태에서 질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은 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잠안병과 고산병과 관련된 기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질소와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고환병에서는 잠안병, 저압 상태는 주로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점점 높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압력이 낮아지는 저압 상태가 되죠. 네, 저압 상태에서는 고산병을 유발을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압 상태에서는 잠안병, 저압 상태에서는 고산병을 유발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좀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고잠 저고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하나, 지읒 하나, 기억 하나, 지읒 하나 이렇게 고잠 저고라고 외우시면 되고 관련 기체는 질소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를 보시면 제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는 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 왜 적어놨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중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는 이라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됐는데 이 문제를 딱 보면 못 맞히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가 어떤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써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소나 헬륨, 메탄, 네온, LNG 가스, 질소 요것들이 이제 공기보다 가벼운 질소인데 보기로는 주로 수소나 질소 같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공기보다 가벼운 질소로 수소나 질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4번으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오염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는 이라는 질문도 나오고 문제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관련돼서 군집독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집독은 뭐냐면요. 이제 여러 명이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명의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기가 그 차단된 곳에 막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 명이 계속 산소를 이렇게 마시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내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그 함량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공기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두통이라든지 구토, 뭐 아니면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바로 군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실내 공기의 조성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뭐 질병은 이렇게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군집독을 골라주시면 되고 이거와 관련된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군집독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군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창문을 열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감각온도의 3요소인데요. 감각온도의 3요소 하면 공중보건에서는 거의 뭐 단골 출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많이 접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감각온도의 3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기온, 기습, 기류인데 여기에 꼭 뭐 같이 줘요, 문제로? 헷갈리게 여러분? 기압 같이 주죠. 그쵸? 기압. 그쵸?
뭔가 기온, 기습, 기류, 기압 이렇게 나오면 뭐지? 라고 헷갈리게 되는데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바람의 흐름은 감각 온도의 3요소, 우리가 느끼는 그 온도의 3요소가 되고요. 기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요게 정답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 환경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광이죠. 일광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적외선 부분이죠. 그래서 일광은 보시면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외선의 파장이 가장 짧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중간, 그 다음 적외선이 파장이 가장 길어요. 근데 이 파장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적외선, 자외선을 가끔 헷갈리세요. 계속 적외선이 앞이었나? 자외선이 이제 뒤였나? 뭐 이렇게 막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실 때 그냥 파장인데 이제 적은 가장 멀리 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파장이 제일 길고 멀리 있다, 적이다, 그래서 적외선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살균을 목적으로 하는 선이죠. 그래서 2000에서 4000 옹스트롱 사이에 파장을 갖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살균 파장으로는 2400에서 2900 사이인데 이 파장 사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가장 강한 살균력 파장이 과연 어디인지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537 옹스트롱일 때 우리가 파장이 가장 크다고 이제 하는데요. 보시면 이거 2537 외우기 좀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두 개를 보세요. 2500. 2005에서 2에서 5. 그래서 두 개를 빼면 뺀 숫자를 여기 쓰고 두 개를 더한 숫자가 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5, 두 개를 빼면 뭐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3이죠. 그래서 3, 두 개를 더하면 뭐예요? 7. 그래서 2537. 그래서 2537 옹스트롱일 때가 가장 강력한 살균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가 이제 파장 범위에 있으면 요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르노선이라고 우리가 건강선이라고 부르는 선을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건강선은 뭐냐면 2800에서 3200 옹스트로예요. 그래서 요 선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선이다. 그렇게 해서 건강선이다 라고 부르는데 간혹 가다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의 특징으로는 일단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꼭 자외선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비타민 D를 형성한다는 거. 하지만 너무 심할 경우에는 뭐 피부암이나 색소 침착이나 수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로 자외선과 관련해서는 요 파장, 그 다음에 살균력, 그 다음에 건강선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가시광선인데요. 가시광선은 사실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그냥 사람의 눈에 보여서 색채랑 명암을 구별하게 해주는 광선이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적외선인데요. 적외선은 이 특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일단 열선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뜨겁고요. 지상에 복사열을 주고 온실효과 있죠.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선이 바로 적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 복사열을 주어서 온실효과를 주고 열선이라고 부른다. 과도할 경우에는 피부의 온도 상승, 피부 홍반, 그 다음에 국소혈관의 확장, 그 다음에 열사병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작용과 관련해서 어떤 선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소혈관을 확장시키고 뭐 피부의 온도 상승을 가져오는 뭐 파장은 하면은 적외선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질 부분입니다.
수질 부분에서 중요한 건 상수도와 하수도, 요 처리 방법들이죠. 그래서 요 처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상수도는 뭐예요, 여러분? 네, 사람들한테 이제 물을 끌어다가 공급을 해주는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먼저 이렇게 끌어오는 취수, 그 다음에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 바로 정수 처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침전.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정수 처리, 상수도의 정수 처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맨 먼저는 침전시키고 그 다음 여과에서 그 다음 소독까지를 마친다. 그래서 침전, 여과, 소독 과정을 마친다는 거. 요 침전, 여과, 소독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의 소독 방법은 염소, 오존. 염소 기억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소독제를 말할 때 주로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꼭 염소가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쵸? 차 염소산 나트륨이나 아니면 염소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그쵸? 먹는 물이기 때문에 염소, 그 다음에 오존, 자외선, 표백분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은 염소 소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소 소독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우리가 소독 부분에서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에는 염소 소독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표를 보면 염소는 얼마큼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기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기준이 아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살모넬라균이랑 대장균.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먹는 물에서 살모넬라와 대장균이 어느 정도로 검출돼야 되는지 그 허용치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모넬라랑 대장균 어때요, 여러분? 그쵸?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두 개 다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두 개 다 검출되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보기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는 뭐예요? 저희들이 쓰고 난 물, 공장이나 가정에서 쓰고 배출된 물들을 내보내서 처리해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처리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예비 처리, 그 다음에 본 처리, 그 다음에 온이 처리라고 이제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 처리예요. 상수도에서는 정수 처리, 하수도에서는 이 본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처리엔 두 가지가 있어요. 호기성 처리, 혐기성 처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성 처리로는 산소가 필요한 처리죠. 활성온이법, 여과법, 관계법, 산화지법 이렇게가 있고요. 혐기성은 산소가 필요 없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부패조법, 임호프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상수도의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상수도와 하수도의 처리 방법은 이름이 완전히 다르죠. 상수도는 주로 약품, 그러니까 염소나 표백분 아니면 오존이나 자외선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하수도는 아예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부패조법이라든지 임호프조법, 활성온이법, 여과법, 산화지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고 아마 이 두 가지가 나온다면 두 가지 비교로서는 잘 골라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혐기성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하수도의 호기성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혐기성이 조금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혐기성 본처리법을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부패, 임이라고 해서 부패 혐의 있잖아요. 부패 혐의를 받았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부패 혐임이라고 해서 부패 혐의 이거죠.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억지 같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 마법같이 기억이 난다는 거,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하수도가 그럼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수도의 오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최근에도 제가 본 것만도 한 두세 번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알아두셔야 할 오염 측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용존 산소량이라고 해서 DO라고 부르고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BOD라고 부르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COD라고 부르는 수치가 있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뭐냐면 그야말로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양을 말해요. 그럼 물 속에 그럼 어때요? 산소가 많으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높으면 오염도가 낮고 낮으면 오히려 오염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높다는 거는 그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오염 유기물들이 산소를 많이 사용해서 산소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은 높아야 깨끗한 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높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뭐냐면 이 물속에 그 오염된 것들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미생물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높으면 어때요? 많이 오염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미생물들이 사용하는 산소의 요구량이기 때문에 얘는 낮아야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다고 하면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물이라는 거. 근데 얘는 같이 물어볼 때 얘를 실험할 때 과연 그러면 시료를 몇 도씨에서 며칠간 배양을 해서 측정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도에서 우리가 5일 동안 배양을 해서 이 수치를 측정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20도에서 5일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요. 사실 2번, 3번은 비슷해요. 산소 요구량.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라는 건 비슷한데 얘는 약품을 사용한다는 거, 2번은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기 때문에 얘도 어떨까요? 높다면 오염이 많이 된 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낮아야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용존 산소량은 높아야 되고 얘네들은 낮아야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보시면 두 글자인 용존 산소량 DO는 높아야 되고 세 글자인 BOD, DOD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묻는 문제가 뭐 용존 산소량 DO와 뭐 생화학적 요구 산소량 BOD의 관계는 이렇게 나오고 뭐 용존 산소량이 높으면 생화학적 산소량이 낮다. 뭐 용존 산소량이 낮으면 생화학적 산소량이 높다. 뭐 이런 식의 보기를 주고 여러분들을 고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같고 얘네 둘은 반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글자랑 세 글자 이 공중보건학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약어를 같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약어를 같이 알고 있어서 두 글자, 세 글자로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세 글자랑 두 글자는 반대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반대되는 그런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정말 운이 없으면 가끔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부영양화라고 해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수역에 무기 영양소가 다량 유입돼서 플랑크톤이 많이 증가해서 산소 요구량 값이 증가했다. 무슨 뜻이에요? 오염이 많이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녹조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는 얘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질을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인산염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냥 앞글자 따서 부인이라고 외우세요. 부영양화는 인산염이다. 그래서 뭐 거기 안에 질산염이라는 보기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보기를 주는데 인산염이 가장 녹조와 관련이 깊다는 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으면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공중보건학에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산업재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직업병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업병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이상기온 현상일 때 일어나는 직업병들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온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때는 열경련이라든지 열사병, 열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주로 열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맞추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상기압, 그죠? 아까 전에 나왔죠. 질소와 관련해서 여러분, 그쵸? 기압. 물속에 내려가서 압력이 높아지면 잠환병, 고잠, 저고, 그쵸? 그 다음에 저압 환경이 되면 고산병이라고 알려드렸죠. 그쵸? 저고. 그래서 고압 환경에서는 잠환병, 저압 환경에서는 고산병이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소음과 관련돼서는 소음성 난청이 있는데 사실 소음과 관련해서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뒤에 소음의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소음의 일일 허용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같이 함께 살펴보실게요. 그 다음에 진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막 떨리는 레이노드병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떨리는 레이노드병은 진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명과 관련해서는 조명이 이렇게 막 불량하면 이제 이렇게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죠. 그래서 안정피로라고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많이 나오는 게 또 안구진탕이에요. 그래서 안구진탕은 뭐냐면 눈동자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조명이 불량하면 안구 피로가 온다든지 근식 아니면 안구진탕증이 온다는 거, 주로 눈과 관련된 질병들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마 외우기 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진폐증인데요. 진폐증은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규산이 있으면 일단 규폐증, 성면이 있으면 성명폐증, 먼지가 있으면 진폐증이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리규산이라고 하면 그냥 규, 그쵸? 성면은 석. 먼지만 이 지랑 관련해서 진폐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빈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외워지신다면 막 이렇게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이 직업병과 관련해서는 아마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보실게요. 작업 환경 부분인데요. 작업 환경 부분은 어떤 창이 좋은지, 작업 환경은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환기가 잘 돼야 된다. 온도는 쾌적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게 채광 부분인데요. 채광 부분은 창은 바닥 면적의 7분의 1에서 5분의 1이 적합하다는 거. 그래서 요 수치가 많이 헷갈리실 텐데 3분의 1에서 4분의 1이다, 10분의 1에서 1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아니고 7분의 1에서 5분의 1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봐서 외우지 않으셨어요? 그쵸? 눈에 가장 좋은 조명은, 그쵸? 눈에 가장 좋은 조명은 눈에 바로 오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간접 조명이라는 거. 그래서 눈에 가장 좋은 조명은 이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간접 조명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음이에요. 그래서 소음은 그 직업과 관련된 직업병보다는 주로 소음의 허용 수치, 그 다음에 소음의 단위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음의 허용 기준은 90데시벨 미만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허용 기준이 90데시벨 미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소음의 단위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데시벨은 평균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세요. 사람들이 대표적인 소음 측정 단위다, 그 다음에 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라고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아 하시는데, 갑자기 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다 라고 말하고 보기에 데시벨을 주면 다 데시벨을 고르세요. 그쵸? 근데 아니고 음의 강도가 아니라 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 단위는 폰이라는 거. 그래서 요걸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주 출제는 되지 않지만 나오면 틀리지 말고 꼭 폰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음의 크기와 강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보시면 국소 진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직업병의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국소 진동 뭐예요? 막 떨리는 거죠. 레이노드 병이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보세요. 보건교육, 완충장치, 방열복 착용, 작업시간 단축이 있어요. 보시면 보건교육은 하면 예방이 되겠죠. 직업병이. 근데 완충장치를 해서 떨림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작업시간을 단축하면 직업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3번 방열복 착용은 뭐예요? 그쵸?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열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국소 진동은 떨림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3번을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수도 본처리 중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혐기성 처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가법, 관계법, 이모프조법, 활성운이법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이게 이제 상수도법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덜 헷갈릴 텐데 하수도에서 혐기성과 호기성 처리법을 물어보는 헷갈리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때 뭐라고 했어요? 부패혐의. 그쵸? 기억나세요? 그럼 뭐겠어요? 혐기성 처리 방법은 부패조법이랑 이모프조법.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세 가지는 호기성 방법이겠죠. 네, 3번.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부조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기로 준 거 뭐라고 했어요? 네, 의료보험. 이거 의료급여인데 좀 잘못 나왔네요. 의료급여가 이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료급여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4번. 튀김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소화 방법은? 튀김기 나오죠. 기름 화재예요. 기름 화재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질식소화 아니면 유화소화. 그쵸? 그 보기에 유화소화가 있다면 유화소화를 고르시고 만약에 둘 다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둘 다 있어도 유화소화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유화소화가 없다라고 하시면 질식소화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4번 유화소화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나오죠. 이건 최근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보기에 수소, 이산화탄소,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뭐겠어요? 수소나 질소 생각하라고 하셨죠. 그쵸? 그래서 1번 수소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부의 온도 상승이나 국소혈관 확장 나왔죠. 그쵸? 열선이라고 하는 뭐예요? 적외선. 주로 이렇게 부작용과 관련돼서 물어보는 일광 문제는 적외선이 많아요. 그럼 자외선은 주로 파장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온도 상승이나 국소혈관의 확장을 나타낸다 하면 열선, 우리의 온실 효과를 주는 적외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